미국 증시가 9월에는 차익 실현에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연중에서 9월에 가장 부진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그러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살짝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좀 부진한 것,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좀 떨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가 수준이 높다라는 것과 대비했을 때 차익 실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종목들 카카오뱅크와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등에 대한 의무 확약이 이제 해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량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동안은 이제 의무 확약을 통해 가지고 팔지 못해서 버텼었던 물량들이 있었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만큼 팔아치우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약간의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의무 확약 해제에 따른 주가 변동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됨에 따라서 대형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텐데, 자, 이 부분이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쪽에 더 많이 쏠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형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약간 긴장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만기일이 있는 데다가 9월달에 주가 방향성을 대체적으로 좀 결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 쪽에 집중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8월달에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8월달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9월달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는 것들도 안전한 그런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하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일단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주가지수가 대체적으로 연중 9월달에 가장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건 역사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일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주가 수준이 제법 높은 수준이다, 계속적으로 신고가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꺼내야 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었던 미국 증시가 살짝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여왔었던 그런 S&P 50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9월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왔다라는 것,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9월 달에만 차익 실현, 이런 조정이 나타나는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되는가? 글쎄요, 이거는 미신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고 그냥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약간의 경계심리도 필요할 것 같긴 하죠. 또한 미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살짝은 부담스러운 데다가 경제 지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증시 상황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베이지북 발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GDP라든지 이런 경제지표, 그리고 소비자 신용이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 PPI 등등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일단은 월요일날은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이제 노동절 휴일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휴일을 좀 지내고 나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주말 시장에서는 다우지수와 S&P 500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과 그다음에 연준에 남아 있는 FOMC 회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되는 이 베이지북이 이 경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이후에 연준이 남아있는 회의 같은 경우는 11월과 12월 두 번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연준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9월에 고용보고서가 10월 8일에 발표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11월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게 되고,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FOMC가 일단은 11월에 시작된다라면은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12월에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다음 달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지금부터 시행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월보다는 12월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내년 초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그냥 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용이 만약에 잘 올라온다라면 이제 연내에 테이퍼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고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내용이고, 또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다운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진 않죠. 또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뭐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었죠. 다만 비농업 부문에서의 어떤 고용 이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은 안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자,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것,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고 안 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고용을 이유로 들어서 테이퍼링을 진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대한 그 변수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생각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사무실 복귀 이런 것들 이제 보통 9월에 진행하자라고 했다가 이제 내년 1월로 다시 미뤄보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다시 연기가 된다라면 지금 고용에 대한 지표도 변동성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베이지북 발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금요일이겠죠. 그러면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어요. 네. 목요일 날 발표가 돼서 금요일 날 영향을 시장에 미치게 된다라면 우리는 주말장 다 지나가고 목요일 날 만기일 변수. 그러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는 큰 영향은 없겠죠. 일단 미국 장세가 휴장이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큰 영향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장세가 수요일날 영향을 조금 줄 텐데, 목요일, 금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일부터는 변동성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 초반에는 그럭저럭 잘 버티다가 주 중후반부터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 지금 지표상에서는 뭐 그다지 좋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경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이유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의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둔화되는 부분들을 3분기 성장률 둔화, 그 다음에 3분기 기업 실적 부진, 이러한 시나리오가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1분기, 2분기 때 실적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또 성장률도 좋았었죠. GD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을 2.9%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선진국이 6%대 이상의 어떤 상승률을 기록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가야 되는 과정이고요. 성장률은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폭 하향이 되었다라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또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가 2% 올라가는 거, 3% 올라가는 거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성장률은 1%대 전후로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감안해 본다면 2.9%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낮아졌다. 자칫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가율로 보셔야 돼요. 증가율이 29.8%. 즉 2분기 때는 95.6%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그것에 비해서 29.8%. 즉 2분기 시점에서 다시 29.8% 뭐 이렇게 증가율이 보여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뭐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성장률 자체가 조금 다운되었다라는 것이 수치만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일단 앞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물가에 대한 포인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기에 따른 부담감, 그 다음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돼버린다면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1%에서 0.6%로 조금 다운될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 물가지표가 계속 높게 만들어진다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도 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은 그렇게 뭐 심각하거나 무섭거나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일단 전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내려가야 될 이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크게 올라가야 될 이유도 약간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지루한 그런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저쪽 올라간다. 절로 올라가면 그놈이 또 내려가고 이놈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현재 시점에서 유지를 잘 해주고 변동성을 좀 흡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되는 그런 장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의무 확약이 줄줄이 해제가 된다. 자, 이제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들인데 제법 많습니다. 이제 상장 6개월을 맞이해서 이제 의무 보유 기간들을 마친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동안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았는데 이제는 팔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팔고 싶겠죠. 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올라갔죠. 공모 가격보다 다들 올라가 있는 상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또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이제 물량이 이제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카카오뱅크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당장 오늘입니다. 314만 1600주가 시장에 풀립니다. 314만 주면은요, 와, 상당한 물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관 배정 물량 중에서 약 8.7%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는 0.6% 정도.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좀 샀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블록들에 대한 영향일 것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면 주가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물량이 또 나오기 시작해서 야, 이제 차익 실현해야지. 많이 올라왔는데 좀 팔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할 수 있다라면 시장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이미 뭐 지난 8월 20일 정도에 이제 7만 주 정도가 해제가 됐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한 달 지나면서 나타나는 이런 물량들이 이제 와장창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또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의미가 있고 좀 덩어리가 큰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해서 차익 실현이 나서기 시작한다면 저라도 팔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 팔지 못했었는데 이제 팔아도 된대. 그럼 당연히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그것을 누가 받을까? 네.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정도 물량이라면 상당한 변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이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물량 부담들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제 10일 날 나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인데 기관 배정 수량의 16.9%에다가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2% 가까운 그런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무려 96만 주가 나오게 됐는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들의 움직임들, 지금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주에 대한 어떤 심리가 좀 악화된 상태, 뭐 NC소프트처럼 악재 나오고 막 그래서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물량까지 나오게 되면 야, 이거는 심각한 수준 아니겠느냐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게임주에 대한 업황, 뭐 부담감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무조건적인 부분은 물량 해제입니다. 이게 보유 물량에 대한 해제가 가장 큰 악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도가 나오면은 사실 장사가 없어요. 매는 장사가 없거든요. 매도를 계속 때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법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 물량에 대한 어떤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18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기관 배정 수량이 31.3% 정도 되는데, 야, 엄청나게 많은 물량입니다. 394만 주요. 18일이면은, 이제 다음 주,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좋죠. 주가 흐름 좋고,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임상 결과들, 그런 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무 물량에 대한 부분이 아직 2주 정도의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가를 당분간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에서의 안심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변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게 되어 있으면 그래 팔아버리자. 어차피 저 물량 나오면은 주가 떨어질 것 같은데 팔아버리자. 이미 재료는 끝났는데 팔아버리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종목 진단에서 설명을 들었었지만 변수가 생길 때까지는 일단 홀딩하시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변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투자 전략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무 보호 물량이 이제 풀려나오기 바로 직전의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대응 전략이니까 절대로 매수 조건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매도 쪽으로만 집중하시는 전략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 네, 실적 장세 속에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에 주목해라. 유동성 장세가 끝났죠. 네, 실질적으로 뭐 금리 인상됐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테이퍼링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하고 있고 또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 유동성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끝나고 나면 뭐가 되느냐? 실적 장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기업들이 이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시작해서 이제 실적을 올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가치성, 거기에 대한 성장성이 이제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코스피가 이제 3,200선을 넘기면서 거래를 마쳤죠. 지난 주말에. 그 다음에, 지금 3,200을 넘기게 되면서 사실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안정화됐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0.78%만 올라가면 신고가를 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쳐가지고 본다라면 뭐 8월 달에 나타나던 어떤 변동성을 다 흡수하고 올라가고 있다. 이제 단기적 악재를 반영하고 이제 상승세로 접어든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 같은 장세에서 누가 주도를 해 나갈 것이냐? 지금은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있고 또 기사들을 살펴보게 되니까 자 이제 중소형주로 갈아탈까? 뭐 이런 기사들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 낙폭 이후에 중소형주를 먼저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주 보고 있던 사람들은 글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넘어간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 보면 넘어가는 순간에서는 뭐 당장 올라갈 것 같고 기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에서 봤을 경우에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포인트를 보게 되시면 대형주 쪽으로 조금씩 귀환을 하고 있는 모습들. 자,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그 향후 주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8월 그 중후반에 있었던 그런 급락 포인트, 그 저점 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이 중소형주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빵 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대형주 쪽은 사실 지지부진했거든요. 매수가 잘 안 들어왔어. 매도는 멈췄지만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강했고 대형주들은 주춤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이 되니까 이제 그쪽 시점보다도 이제 코스피 쪽, 대형주 쪽 움직임들의 매수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의도된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2013년도, 2008년도 이런 금융위기 이후에 정상화되는 시기까지 어떤 기간들이 6, 7년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은 다르다. 이 팬데믹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금융위기 때와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주식시장은 일단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대신에 주가가 이렇게 뭐 매수라든지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소형주의 배경보다는 이제는 실적 장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거죠. 즉 금융 장세를 통해서 강하게 밀어올렸었던 그런 장세가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체력을 키우고 나서 자기의 어떤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기의 힘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실적 장세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요, 지금 3조 원 정도 상향될 것이다. 즉,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3조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 이 상장 기업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2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6조 원 정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미국에 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처럼 3분기 실적이 조금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커져서 같은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62조 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 그 다음에 2분기 같은 경우는 43조 원에서 49조 원. 그러니까 덩어리는 더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데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거, 그런 부분이 이제 발목을 좀 잡아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점점 둔화가 되어서 정점에 들어갈 것이다. 어닝 피크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전망이겠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럼 3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주목을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딱 봤더니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수급에 대한 부분과 또는 최근의 움직임, 주가 상황들 살펴보니까 대형주에 주목을 해라. 이거 비슷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또 외국인 매수가 살살 들어온다.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다. 이제부터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다. 뭐 등등 얘기가 되겠죠. 뭐 혹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대형주 쪽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지금 중소형주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대형주 쪽에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대형주 쪽의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는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사례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조금씩 준비해야 된다. 물론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막 휘젓고 다니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대형주들 지금 저가대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주목을 좀 해야 되겠고요. 대신에 대형주들도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등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익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잘 잡아서 공략하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대형주 쪽으로의 어떤 포지션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너무 빠르게 튀어 올라가는 중소형주들에게는 관심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9월달 차익 실현에 대한 대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죠. 전통적으로 이제 9월달에 주가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신규 종목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의무 확약 해제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직 2주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규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이건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접근보다는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매도 대응을 하시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호재가 아닌 이상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실적 장세에 들어가게 되면 대형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신뢰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 이제 매도가 멈추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거나 또는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이 하는 모의 투자는 매우 쉬운 듯이 보였다. 하지만 내가 주식에 1만 달러를 투자하자마자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땐 쉽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돈을 투자하자마자 내 감정은 곧바로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감정이요. 돈이 들어가지 않을 때 옆에서 훈수 두는 건 가능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고수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돈 없이 야 이거 괜찮잖아, 저거 괜찮잖아. 근데 그런 것도 신경이 올라가죠. 근데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져요. 그리고 버티기도 힘들고요. 이게 다 감정적인 조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액 투자라든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지만이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같은 종목을 바라보는데도 심리적인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9시부터 무료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 이야기 또 월요일에 시작을 같이 열어보실 분들은 아침 무료 라이브 방송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